그 남자는 법정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0년 만에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됐죠. 학창 시절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 그는 존경받는 판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운명처럼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로 나타난 사람은 바로 그를 괴롭히던 그 일진이었습니다. 일진은 여전히 협박을 해왔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소년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말이죠.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신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난 그는 잠든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 살금살금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복도엔 가족 사진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적 사진, 그리고 얼마 전 찍은 가족 단체 사진까지. 준호는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참 오래 살았구나. 주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손길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드리퍼에 천천히 물을 부으며 그는 하루를 시작했죠. 커피 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창밖으론 아직 어스름한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따뜻한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는 하나하나 물을 주며 말을 걸었죠. 오늘도 잘 자랐구나. 응, 오늘은 날씨가 좋을 것 같아. 누가 들으면 우스운 모습이었지만 준호에겐 소중한 아침 의식이었습니다. 조용한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이 그는 좋았습니다. 7시가 되자 아내 은영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커피 향 좋네요. 은영은 여전히 잠이 덜 깬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죠. 오늘 재판 많아요? 아니, 오전에 하나, 오후에 2개 정도야. 그리 바쁘진 않아. 다행이네요. 저녁엔 일찍 들어와요. 오늘 지원이가 저녁 먹으러 온대요. 그래, 지원이가 요즘 바쁘다고 통 얼굴을 안 비추더니. 준호의 첫째 딸 지원은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법조인이 된 딸을 준호는 무척 자랑스러워했죠. 물론 입 밖으론 잘 내지 않았지만요.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민수도 데려오라고 해야겠네요. 둘째 아들 민수는 회계사였습니다. 얼마 전 결혼해서 이제 막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었죠. 좋지. 오랜만에 다 모이는 거네. 준호는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8시 준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요,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은영은 언제나처럼 현관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그 인사는 여전히 따뜻했죠. 준호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선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고 그는 익숙한 출근길을 달렸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출근길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야. 참 감사한 일이지. 하지만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하는 순간 준호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 설명할 순 없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기분이었죠. 피곤한가 보군.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 느낌을 떨쳐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준호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판사님, 안녕하세요. 젊은 법원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응, 좋은 아침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준호는 오늘 다룰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엔 교통사고 민사소송, 오후엔 폭행 사건과 사기 사건.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일들이었죠. 집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창밖으론 도시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그 속을 걷는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준호는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중학교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 누군가의 비웃음 소리. 준호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옛날 일이야. 이젠 다 지나간 일이지. 하지만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희미한 그림자처럼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죠. 점심시간 준호는 법원 구내식당에서 동료 판사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준호 판사님, 요즘 손주 보시게 된다면서요? 아, 아직은요. 다음 달쯤이라던데. 좋겠습니다. 손주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던데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웃음. 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준호는 또 한 번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묵직한 불안감.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상하네. 왜 이러지?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재판을 무사히 마친 후 준호는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는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사고 싶었죠. 어머,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꽃을? 집에 들어서자 은영이 놀라며 반겼습니다. 그냥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 호호, 갑자기 이러니까 어색한데요? 은영은 꽃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자 준호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저녁 식탁엔 딸 지원과 아들 민수 부부가 모였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응, 좋아.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다 정상이더라. 다행이네요. 우리 아버지 100살까지 사셔야 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럴까? 뭔가 곧 일어날 것만 같은데. 준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 그의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준호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린 채로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6시에 눈을 떴고 커피를 내렸고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꿈이 자꾸 신경 쓰였죠.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 누구였을까요? 여보, 표정이 안 좋아요. 어디 아파요? 아내 은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꿈을 이상하게 꿔서 그래. 괜찮아.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요. 어제 못다 먹은 찌개 있으니까. 응, 그럴게. 준호는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차에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출근길이었죠. 신호를 기다리며 준호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재판 일정,
오전 회의 안건, 법원 공지사항. 모두 평범한 일과였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죠. 그때였습니다. 쾅! 뒤에서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뒤로 젖혀졌죠. 핸들을 꽉 잡지 않았다면 차가 튕겨나갔을 겁니다. 뭐야? 준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뒤에 낡은 소나타 한 대가 삐뚤하게 서 있었습니다. 보닛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교통사고다. 준호는 비상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차를 갓길로 옮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몸은 괜찮았지만 심리적 충격이 컸죠. 차에서 내리자 뒷차의 운전자도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때 묻은 청바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죠. 그리고 코를 찌르는 술 냄새. 음주운전이구나. 준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남자는 허둥지둥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휘청거렸죠. 명백한 음주 상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준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 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차가... 남자는 준호의 차 뒷범퍼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찌그러진 범퍼, 깨진 테일라이트,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 보였죠. 그때 남자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익은 느낌,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 남자도 멈칫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준호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갑자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너, 혹시...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야, 김준호? 김준호 맞지? 준호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비웃는 듯한 표정,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복도. 야, 김준호, 이리 와봐. 구석으로 끌려가는 자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손. 돈 없어? 야, 이 새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뺨을 때리는 손. 웃음소리. 고등학교 체육관 뒤. 심부름 좀 해줘. 응? 내가 제일 빠르잖아. 슈퍼까지 달려가 음료수를 사오는 자신. 늦었네. 벌 받아야겠는데? 무릎 꿇는 자신. 졸업식 날. 야, 그동안 고마웠어. 덕분에 학교 다니는 게 재미있었다. 등을 툭툭 치는 손. 돌아서서 웃으며 가버리는 뒷모습. 그 이름. 강태식? 하하. 맞네, 맞아. 김준호 맞네. 태식은 양손으로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지만 그 웃음소리는 50년 전과 똑같았죠. 야, 세상 참 좁다. 이게 얼마만이야? 50년? 하하.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 태식은 준호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겼죠. 야, 너 지금 뭐해? 직업이 뭐야? 준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판사입니다. 뭐? 판사? 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웃음을 터뜨렸죠. 하하. 야, 진짜? 너 판사야? 미쳤다, 진짜. 그 찐따가 판사가 됐네? 찐따.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야, 근데 말이야. 태식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이거 그냥 넘어가자. 응? 네. 보험 처리하고 그러면 귀찮잖아. 나도 사정이 있고 그래서 말이야. 우리 옛날부터 아는 사이잖아. 그렇지?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지? 야, 대답 안 해? 판사 양반. 태식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였습니다. 너 요즘 어디 사는데? 집은 잘 사냐? 돈은 많이 버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태식의 눈빛은 차가웠죠. 야, 있잖아. 너 만약에 이 일로 나한테 피해주면. 태식이 준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 과거 다 까발릴 거야. 내가 나한테 얼마나 빌붙었는지, 얼마나 찌질했는지 말이야. 판사라면서 그런 과거 있는 거 알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준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분노보다는 수치심이었을까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짓누르는 그 감정. 왜 나는 아직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태식은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지. 우리 조용히 해결하자. 응?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에 오늘 아침 꿨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던 목소리. 도망치지 마. 그 목소리는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린 시절 매일 도망치기만 하던 그 소년의 목소리였죠.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강태식 씨.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식이 멈칫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상태시죠? 그리고 교통사고 가해자시고요. 준호는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법의 문제입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112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교통사고 신고합니다. 음주운전 가해 차량이 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준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50년 전 그 소녀는 약했지만 지금의 자신은 아니라는 걸.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선 여전히 무언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죠.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접니다. 준호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쪽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이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운전자분, 음주 측정 좀 하겠습니다. 태식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나 안 마셨는데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술 냄새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경찰관도 코를 찡긋하며 인상을 썼죠. 일단 측정부터 하시죠. 아니, 진짜 안 마셨다니까요.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음주 측정기가 준비됐습니다. 태식은 마지못해 입을 대고 숨을 불었죠. B-, B-,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준호. 태식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그렇게까지 해야 돼?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태식을 바라봤죠. 너 지금 옛날 생각 안 나?
응? 태식이 경찰을 뿌리치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얼마나 빌었는데 심부름하고 돈 빌려주고 숙제 대신 해주고 그게 다 뭐였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야, 김준호. 오늘 편의점 당번 내가 해줘. 하지만 오늘은 제 차례가 아니. 시끄러.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알았어? 추운 겨울 편의점까지 뛰어가던 기억. 손이 시려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그걸 주우며 눈물을 참던 자신.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야, 내 수학 숙제 좀 빌려줘. 하지만 제 것도 아직 괜찮아. 너 똑똑하잖아. 어차피 내가 다시 하면 되지. 밤새 숙제를 2번 하던 자신. 다음날 조회 시간에 졸다가 선생님께 혼나던 기억. 고등학교 2학년 봄. 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법무사님이세요. 오, 그래. 좋겠다. 우리 집은 공사판인데. 너네는 돈 많겠네. 다음 날부터 요구되기 시작한 빌려주는 돈들. 한 번도 돌려받지 못했던 그 돈들. 그리고 졸업식 날. 야, 그동안 고마웠어. 너 덕분에 학교 생활 잘했다. 웃으며 가버리는 태식.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자신.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은 5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아, 김준호. 대답 안 해? 태식의 목소리가 준호의 회상을 깼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식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건 제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겁이 많았고 싸우지 못했고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진 않았죠. 하지만 그게 당신이 저한테 그렇게 할 권리를 준 건 아닙니다. 태식이 입을 벌렸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 고마웠다고 했죠. 마치 제가 당신을 위해 봉사한 것처럼요. 준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교통사고 처리가 먼저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태식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새끼가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그는 준호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재빨리 막았죠. 진정하십시오. 지금 공무집행방해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새끼들아. 야, 김준호. 너 정말 후회할 줄 알아. 태식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판사라며. 이런 거 해도 돼? 개인적 감정으로 신고하고 그래도 돼?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 웃기고 있네. 너는 옛날에 법이 뭔지도 몰랐잖아. 맞고도 신고 한 번 못했던 놈이.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맞아. 나는 신고하지 못했어. 선생님께도 말하지 못했고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했어. 그냥 참았지. 매일매일 집에 가는 길이 두려웠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었어. 학교 가기 싫어서 아픈 척도 했었지. 하지만 그건 내가 약했기 때문이야. 어렸기 때문이고 지금은 달라. 나는 더 이상 그 소년이 아니야. 경찰관이 태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음주운전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야, 김준호. 너 이거 두고 보자. 태식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태식이 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태식의 분노에 찬 얼굴이 보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아, 네. 괜찮습니다. 차량 수리는 보험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고 확인서 발급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차들이 계속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사고 현장을 힐끗 보고는 그냥 지나갔죠.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끝난 걸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재판이 남았어. 그리고 나는 판사야. 내가 그 사건을 맡게 되면 생각만 해도 복잡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준호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제대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았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걸까? 준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여전히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50년 묵은 상처. 그건 하루아침에 아물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리고 준호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법원에 도착한 준호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창밖으론 법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판사 김준호가 되어야 했습니다. 침착하고 공정하고 흔들림 없는 판사. 할 수 있을까?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집무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오전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판사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오늘 아침에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어. 크게 다친 건 아니야. 어머, 그러셨군요. 무리하지 마시고 쉬셔야 해요. 고마워. 오늘 일정 어떻게 돼? 오전 재판은 취소하셨고 오후 2시에 민사 재판 하나 있습니다. 알겠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에 앉았지만 서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태식? 그 이름을 떠올리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는 다짐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당하지 않을 거야. 강해져야 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해. 그래서 선택한 게 법이었습니다.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고 밤낮 없이 공부했죠. 친구들이 놀러 갈 때도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방학 때도 쉬지 않고 책을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증명하고 싶었던 거야.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다, 준호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그날 준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된 걸까? 변호사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로펌에서 일하며 다양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기업 송사, 민사소송, 형사변론.
그 중에서도 준호가 가장 열심히 했던 건 약자들의 사건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 준호는 그들의 무료 변론을 자주 맡았죠. 동료들은 물었습니다. 준호야, 그런 사건 맡아봤자 돈도 안 되는데 왜 그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나는 알아. 억울한데 말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그 기분을 나는 너무 잘 알아. 30대 중반 준호는 검사로 전직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검사로서 준호는 철저했습니다.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고 피의자의 진술도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했죠. 하지만 동시에 명백한 가해자에겐 단호했습니다. 특히 폭력 사건, 괴롭힘 사건, 그런 사건들을 맡을 때면 준호는 남달리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폭력가의 학생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장난친 것뿐이에요. 애들끼리 원래 그러면서 노는 거잖아요. 가해 학생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싫다고 했나요? 그건 말은 했는데 진짜 싫었던 건 아닐 거예요. 표정 보니까 괜찮아 보였는데요. 그 순간 준호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모르는구나.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 얼마나 울고 있었는지.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그날 준호는 강력하게 처벌을 구형했습니다. 40대 후반 준호는 판사가 됐습니다. 법정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 자리. 그건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자신의 판단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항상 신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판례를 검토했고 법리를 고민했습니다. 공정해야 해.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법은 차갑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따뜻해야 해.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해야 해. 그렇게 20년 가까이 판사로 살아왔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책상 위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죠. 아내, 딸, 아들.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좋은 가족이 있고 존경받는 직업이 있고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지.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식? 그 이름을 떠올리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때 그 소년인 걸까?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앞에 서면 다시 작아지는 걸까?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후 재판을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반겼습니다. 어머, 일찍 왔네요?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일찍 끝나서. 준호는 애써 웃었습니다. 아침에 사고 났다며요? 다친 데는 없어요? 응, 괜찮아. 차만 조금 긁혔어. 다행이다. 앉아요. 저녁 금방 차릴게요. 저녁 식탁엔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맛있어. 역시 당신 된장찌개가 최고야. 호호, 그럼 많이 먹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태식을 만났어. 50년 만에.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았어.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준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들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론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준호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었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찾았습니다. 강태식? 사진 속의 태식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그 옆 페이지엔 준호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작고 조심스러운 미소,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도 못하는 눈빛. 이게 나였구나. 준호는 천천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과거의 자신에게? 아니면 지금의 자신에게? 그날 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도망쳐온 건 강태식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자신이었다는 걸. 약하고 겁 많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소년. 그 소년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과거와도 그리고 강태식과도 말이에요. 사고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재판을 진행했고 퇴근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하지만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아는 사이잖아. 그 한마디가 준호를 괴롭혔습니다. 금요일 오후 준호는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준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판사야.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강태식?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과 기록. 이게 뭐야? 화면엔 빼곡하게 기록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2005년 마이너스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08년 마이너스 폭행 집행유예 1년. 2011년 마이너스 사기 벌금 500만 원. 2014년 마이너스 무면허 운전 벌금 150만 원. 2017년 마이너스 음주운전 집행유예 2년. 2020년 마이너스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 종결. 2023년 마이너스 폭행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이번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준호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온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죠.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남에게 피해를 주고 법을 어기고 그러면서도 빠져나가고. 준호는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기록을 클릭했습니다. 상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사고 일시 2020년 3월 15일 오후 9시 30분. 사고 장소 구로 횡단보도 앞. 피해자 박지훈 당시 17세, 고등학생. 상해 정도 다리 골절, 뇌진탕, 6주 전치.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17세, 고등학생.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해자 강태식,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 이송. 가해자는 합의금 3천만 원 지급 후 민사합의. 형사처벌 집행유예 2년. 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합의금을 주고 빠져나갔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준호는 피해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박지훈.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 학생, 후유증으로 학업 포기. 준호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2020년 음주운전 사고로 중상을 입은 박지훈 20씨는 사고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다리 골절은 회복됐지만 뇌진탕 후유증으로 인한 만성 두통과 집중력 저하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박 씨는 당시 명문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으나 사고 이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현재는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다. 가해자는 합의금을 지불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준호는 기사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젊은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서 있었죠. 어머니 인터뷰 우리 지훈이는 꿈이 많았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가해자는 돈 주고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평생 이 고통과 살아야 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만 피해자가 아니었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식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나를 괴롭혔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괴롭혀왔던 거야. 그리고 항상 빠져나갔지. 합의금을 주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진짜 처벌은 받지 않았어. 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17살 소년, 꿈을 가지고 있던 아이. 그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돈으로 해결했다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야. 더 이상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둘 수 없어.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판사님.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제 의뢰인 강태식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준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의뢰인이 판사님과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분이시라고요. 친구. 그 단어에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의뢰인이 판사님께 부탁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이번 사건 초범도 아니고 나이도 있으신 분이라 선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많이 반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 변호사님, 준호가 끊어 말했습니다. 강태식 씨의 전과 기록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아, 그건 음주운전만 사회입니다. 그리고 5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고등학생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그건 합의가 됐고 그 학생은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도 포기했고 꿈도 포기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듯 더듬었습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이번 사건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사고를 낸 겁니다. 판사님,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강태식의 전과 기록이 출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지훈 학생의 기사도 함께 놓여 있었죠. 준호는 두 서류를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 5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기억들, 그것들을 갚아주고 싶었지.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는 거야. 그는 박지훈 학생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젊은이, 무너진 꿈을 안고 있는 어머니. 내가 만약 그때 제대로 처벌을 했다면 이 아이는 다치지 않았을 거야. 물론 준호가 그 사건을 담당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해. 준호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식 사건 마이너스 검토사항, 반복적 음주운전 총 4회, 과거 사고 피해자 후유증,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여부, 합의 과정의 적절성, 재범 방지 대책. 적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나는 판사야.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판단해야 해.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아픔도 이해해야 해. 준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것은 강태식 한 사람이 아니라 반복되는 불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걸. 재판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준호는 준비됐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요. 재판 당일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판사복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법복이 어깨에 걸쳐지는 무게가 느껴졌죠. 오늘이야. 준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사람들이 법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식의 변호사, 검사, 그리고 강태식? 태식은 초라한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죠. 이번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생각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오전 10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법정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판사석에 앉았습니다. 망치를 들었습니다. 또 조용한 소리였지만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태식이 천천히 피고인석으로 걸어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긴장한 게 보였죠. 준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강태식. 본 법정은 피고인이 2025년 10월 28일 오전 8시 30분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을 심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태식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검사는 피고인 강태식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구형합니다. 검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20년간 총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2005년, 2017년, 2020년, 그리고 이번 2025년. 특히 2020년 음주운전 사고로 당시 17세 고등학생을 중상 입혔고 해당 피해자는 현재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준호는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그때마다 합의금 지급,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검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피고인 강태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또 준호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검사 논고 들었습니다.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태식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60대 후반의 고령이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도 있고 부양해야 할 노모도 계십니다. 변호사는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히지 않았고 차량 파손만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 의사도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론 들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강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태식은 준호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그 순간 준호는 떠올렸습니다. 50년 전 복도 구석에서 빌던 자신의 모습. 제발 그만해줘. 울면서 빌던 그 목소리. 하지만 강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계속 괴롭혔죠. 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식?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 20년간 당신은 4번의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복했습니다. 계속해서요. 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2020년 당신은 17세 고등학생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 학생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사고 이후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돈 주고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평생 이 고통과 살아야 한다고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합의금을 주고 빠져나갔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고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 작았다고요? 합의하겠다고요? 준호는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법은 기회를 무한정 주지 않습니다. 판결 선고. 준호는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강태식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태식의 몸이 떨렸습니다. 법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강태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즉시 수감합니다. 뭐라고요?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변호사가 태식을 말렸지만 태식은 소리쳤습니다. 김준호,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법정 경위가 다가왔습니다.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나 이 새끼들아. 태식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야, 김준호. 우리 옛날에 얼마나 친했는데. 이럴 거야? 친했다. 그 말에 준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태식 씨.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태식이 멈칫했습니다. 50년 전 당신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매일같이 돈을 빼앗고 때리고 모욕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무력했습니다. 싸우지 못했고 도망쳤습니다. 방청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준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약한 소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개인적 감정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준호는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과거의 관계도 나이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법과 정의뿐입니다.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준호, 제발.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행하십시오. 법정 경위들이 태식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태식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복도에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끝났어. 가슴속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그 무게,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준호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이었죠. 법정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그를 짓누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긴 건 강태식이 아니라 바로 과거의 자신이었다는 걸 말이죠.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재판을 진행했고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준호는 일찍 퇴근해서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참 평화롭구나.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원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 그런 걸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딸. 아빠는 괜찮아. 오늘 저녁에 집에서 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문득 고등학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자신이 다녔던 그 학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정문 앞에 섰습니다. 5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건물도 새로 지어졌고 운동장도 넓어졌죠. 하지만 느낌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교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과 후라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 복도, 50년 전 구석에서 떨고 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소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어린 자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이었죠. 나는 미래의 너야. 소년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동안 너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너는 약하지 않았어. 겁쟁이도 아니었어. 그저 어렸을 뿐이야. 그리고 혼자였을 뿐이지.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너는 포기하지 않았어. 매일 학교에 갔고 공부했고 살아남았어.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어. 소년이 조금씩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준호야. 소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서 아내가 반겼습니다. 여보, 늦었네요? 걱정했잖아요. 응, 잠깐 들를 때가 있어서. 미안해. 아내는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울었어요? 응, 조금. 무슨 일 있었어요? 준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좋은 일이었어. 아내는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딸 지원, 아들 민수 부부까지.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표정이 밝으세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뭔가 편안해 보이세요.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전엔 항상 뭔가 무거운 짐 진 것 같았는데 요즘은 다르세요.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보였구나. 얘들아.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가족들이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살다 보면 말이야. 준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억울한 일도 생기고 상처받는 일도 생겨. 가족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평생 안고 가면 힘들더라. 아버지도 그랬거든.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깨달았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가 나를 정의하진 않는다는 걸. 지원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게 나를 만드는 거야. 준호는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과거에 얽매이지 마.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그걸로 배우고, 상처가 있었다면 그걸로 더 강해지고,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지는 마. 은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뭔가 있었구나. 준호는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응. 하지만 이제 괜찮아. 정말로. 월요일 아침, 준호의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지훈, 5년 전 강태식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김준호 판사님께 저는 5년 전 음주운전 사고를 당한 박지훈입니다. 판사님께서 강태식에게 실형을 선고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빠져나갈 수 있고 피해자의 아픔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의 판결을 보며 알았습니다. 아직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제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꿈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새로운 꿈을 찾았거든요. 저도 판사님처럼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판사님의 판결은 저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박지훈 올림. 준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법원 앞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준호는 출근길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정에서도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더 세심하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고 더 신중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단호해졌습니다. 불의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서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판사 생활 25년째. 돌이켜보면 참 긴 시간이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 그 상처가 때론 나를 약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도 만들었다. 이제 나는 안다. 복수는 답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승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법정에 선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과거의 나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이것이 나의 길이다. 이것이 나의 정의다. 준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내와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응, 당신도.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미소였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출근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소중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인생이 이곳에서 결정되겠지. 나는 공정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판단할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준호는 당당하게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상처가 아니라 치유를 선택한 사람.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세상엔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이기는 방법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준호는 오늘도 법정에 섭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그리고 당신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것이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도 괜찮을 겁니다. 분명히요. 여러분, 김준호 판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상처. 하지만 그는 그 상처를 복수가 아닌 정의로 승화시켰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순간도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그 기억이 오래도록 남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과거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입니다. 준호 판사처럼 말이죠.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오늘 이야기처럼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